어머니,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 집에서 나가. 다른 게 아니고 애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래요. 어서 나가래도. 어머니, 누가 들으면 전 모질고 못된 시어머니로 보일 겁니다. 맞아요. 얼마 전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니깐요. 결국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못된 시어머니가 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남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전영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농사꾼 집안의 딸로 태어나 17부터 한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손주를 봐서도 농사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죠. 제가 살고 있는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시골 마을은 도시 사람들 눈에는 불편하고 심심한 곳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 해가 뜨면 닭이 먼저 울고 마당 한켠의 개는 기지개를 켭니다. 안방 창문으로 햇살이 스르륵 들어오면 하루가 시작돼요. 아들은 새벽 5시면 일어나 트럭을 몰고 밭으로 향하고 며느리는 아이들 아침밥을 챙기고 도시락을 싼 뒤 간간히 저를 도와 일손을 보태주곤 하지요. 밭은 논보다 조금 더 넓고 요즘은 감자며 고추, 참외까지 다양하게 심고 있어요. 봄이면 모종 옮기느라 바쁘고 여름이면 잡초 뽑느라 정신이 없지요. 가을에는 수확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요. 겨울만 되면 손등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도 흙을 만지는 삶이 저는 참 좋습니다. 손주 둘은 아직 어려요. 7살 은찬이랑 5살 나윤이는 유치원 다녀오면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깔깔 웃습니다. 은찬이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나윤이는 아직 어리광이 많지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지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십니다. 이 아이들 덕에 저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하지만요,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며느리 얼굴에는 종종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곤 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땐 조심스러우면서도 성실했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시골로 오니 쉽지 않았겠지요. 어머니,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전 하루 종일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럴 때면 전 속으로 그래, 쉽지 않지, 힘들 거야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씁쓸했어요. 농사라는 게요, 하루하루가 고된 일이고 돈 되는 작물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비 한 번 잘못 오면 싹 다 망치기도 하고 벌레 한 번 끼면 그대로 끝장이에요. 아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묵묵히 일했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 펴기도 힘든 날에도 단 한 번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가끔 시내마트에 일 보러 다녀오거나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땐 꼭 혼자 긴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뜨기 시작하죠. 제가 고생 많았지? 하고 물으면 괜찮아요 하면서 웃지만 그 웃음이 참 어색했어요. 어디 마음에 꽁하고 쌓인 게 있는 듯 했지요. 가끔은 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아 하늘을 봅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바람결에 풀잎이 흔들릴 때면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싶다가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 밑바닥에 작은 파문이 이는 것처럼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던 하루였어요. 아들은 밭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와 같이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멍하고 전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은찬이는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나윤이는 제 치마자락을 붙잡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지요. 아들은 새벽같이 밭에 나갔고 저는 며느리랑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침 내내 말이 없더군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긴 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니? 하고 물어도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한켠에 접혀 있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글씨였어요. 며느리 글씨. 그 편지를 펼쳐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와 남편이 잘 키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짧은 글에 담긴 무책임함이, 배신감이, 분노가 뒤엉켜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저녁 어스름 속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겐 그 편지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읽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혼자 마당에 앉아 새벽까지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친구들, 친정 부모님, 예전 직장 동료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행방을 모른다고만 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봤지만 스스로 떠난 거라며 큰 도움은 받을 수 없었지요. 이런 와중에 은찬이와 나윤이는 엄마가 없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나 오늘 잘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가슴을 누르며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멀리 다녀오는 거야. 곧 올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 말이 거짓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아들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혼자서 밭일을 도맡아 하며 몸이 축날대로 축났고 손에 잡히는 농사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고 저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 밤마다 눈시울을 적시곤 했어요. 가끔은 저 혼자 마당 한쪽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나간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야 그렇다 쳐도 지 남편을 버려두고, 아니 또 애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는지, 얼마나 힘들면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둘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을까 싶다가도 한편으로 너무나 괘씸하고 참 독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손주들을 보며 하루하루 버텨낸 세월이 흘러 어느덧 2해가 바뀌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습니다. 들판엔 제비꽃이 피고 먼 산에는 옅은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던 참에 수원에 살고 있던 친척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언니,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몇 번을 봐도 닮은 것 같아서. 언니 며느리 말이야. 친척은 며느리를 꼭 닮은 여자를 봤다며 가게 안에서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 저희 집 사정을 알기에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쪽에서는 맞을 거야 하는 이상한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새벽 손주들 아침밥을 미리 챙겨놓고 첫 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지요. 친척이 알려준 장소 근처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맞으면 어쩌지.
아니,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골목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 머리는 짧게 단정히 잘랐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남자는 멀쩡해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엔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이거나 이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쓰고 찾아보려 해도 연락 한 번 안 되던 며느리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 그 손짓, 그 평온한 얼굴. 우리와 살던 날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기억해라. 그 아이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야.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혼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말은 안 했지만 속을 많이 태웠을 거예요. 며칠은 안 마시던 술도 마시더군요. 아들은 그 후로 잠을 설치는 듯 했어요. 눈 밑은 퀭해지고 말수가 부쩍 줄었지요.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듯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한번 가볼게요. 거기 그 사람 있는 동네로 가서 말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 며느리 얼굴 보고 무슨 말 할 건데? 붙잡을 거니? 따질 거니?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말끝마다 가슴을 베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는 담배만 입에 문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원의 낯선 동네 골목을 헤매다 어렵게 그 가게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슴을 다잡고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남자가 우리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를 뒤로 하고 시선을 옮겨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며느리는 안 보였습니다. 남자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사람을 좀 찾는데요. 무슨 사람이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그때 가게 안쪽 방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놀란 듯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본 순간 잠시 눈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지요.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은찬이, 나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 은찬이는 그 말에 바로 엄마 하고 뛰어가려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에요. 불쑥 오시면 곤란해요. 여기 애들 데리고 올 곳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찬이랑 나윤이야. 내 자식이야. 저 지금 상황 복잡하니까 다음에 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 은찬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었는데.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나윤이가 묻더군요. 할머니, 엄마는 왜 우리 싫어해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져서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은 시무룩했습니다. 은찬이는 아빠가 들어오자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바빠서 못 만난대. 아들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붉어져 있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이혼 판결이 났다는 서류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이었기에 상대방은 끝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혼인 해소라는 문구가 담담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숨소리, 작은 뒤척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엄마 없이 자라야 하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끝없이 죄스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 사람의 자리를 지우고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닭이 울기 전부터 아들은 일어나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싼 후 아이들을 깨웁니다. 은찬이는 잠결에도 할머니, 오늘도 일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아려와서 오늘은 좀 쉬자 말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집 근처 고구마 밭에서 흙을 만지며 놀다 저녁이 됩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입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에 잠깐 숨을 돌리다가 또 먹고, 일하고, 자고. 아들은 그날도 늦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였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논물은 어쩌고 들어와? 아, 낮에 다 돌렸어요. 어머니, 내일은 밭에 풀 좀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탁 위에 볶은 멸치 조금, 된장국 한 그릇 내어놓고 말했지요. 얼른 씻고 나와 밥부터 먹자.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어요. 마을 이장님 집에 들렀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혹시 유가리 318번지, 319번지 밭 주인이 누구신가요? 제가 제 아들 명의예요. 왜 그러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우선 편입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현재 수용 결정이 논의 중인데 정식 통보는 조만간 나가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준비하실 게 있다면 미리 안내드리고자 방문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질 않았지요. 수용이요? 그럼 땅을 가져가는 건가요? 예, 대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통은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 요즘 이 지역 시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바로 읍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땅 번지수를 불러주고 지금 내놓으면 얼마나 받겠는지 물어봤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당 4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땅 3,000평, 평당 40만 원이면 12억.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군요. 12억을 보상받는다니 실감이 안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 아들은 멍하니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땅, 그 땅이 수용돼요? 보상, 진짜로? 응, 내가 직접 들었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와서 말했어.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 사이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이런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그냥 견딘 날들에 대한 하늘의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마루에 앉아 작은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한 모금 들이킨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상 받으면 우리 좀 다르게 살아봐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그래, 우리 이제는 살자. 숨 좀 쉬면서 살아보자. 그날의 별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오랜 밤을 건너 우리에겐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게 생긴 날이었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공식 문서가 도착한 건 안내받고 딱 3주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등기우편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수용 일정 안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0월에 감정평가가 시작되고 내년 말까지 보상금 협의 절차가 이뤄진다 했습니다. 며칠 뒤 감정평가사들이 마을로 찾아와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밭의 모서리를 재고 토지를 살펴보고 주변 땅값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들이 돌아간 뒤 이장님이 조심스레 말해줬습니다. 학철이네 땅, 도로 바로 옆이라 평당 40만 원 넘을 수도 있다 하더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날 저녁 아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뛰고 장난을 쳤고 아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오랜만에 소리 내 웃었습니다. 모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들을 보니 그간의 세월이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가난이 무너뜨리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 그게 이 집을 지켜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며칠 계속됐습니다. 아들과 전 보상금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들 교육을 생각해서 도시로 이사를 갈까? 이사 가서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고 가게를 해볼까? 아니면 외곽에 작은 상가주택을 사서 세 받으면서 살까? 그렇게 매일 행복한 고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된장국을 끓이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대문을 벌컥 여는 소리. 누구지?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믿기 힘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며느리가 현관 앞까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 전 현관문을 열고 마주섰습니다. 입술을 앙다문 채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후회도, 미안함도, 애절함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레 나와 엄마 하고 부르며 멈춰섰고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애들을 바라봤습니다. 은찬아, 나윤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반가운 반, 어색한 반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텐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남편 자식 다 버리고 편지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갔니? 며느리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만 붉히고는 아이들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은찬아, 나윤아,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제 다시 같이 살자. 응? 그 말에 은찬이는 고개를 돌렸고 나윤이는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도 아들도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고 멍청했어요. 그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숨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 아니야. 서류상으로도 다 정리됐어.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 이젠 내가 잘할게, 여보. 정말이야.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당신이랑 어머니 모시고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녀는 애타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역시 차갑게 식은 건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말하더군요.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이 올 것 같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집을 나갔다더군요. 같이 지내던 남자는 그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성인 남녀가 한 집에 살면서 껴안는 모습까지 봤는데 친구라니요.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전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때 부부간이었으니 둘이 무슨 얘기라도 해보라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손주들과 방 안에 있기를 3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고 애들도 잘 키울게요. 이제 여유 좀 생길 테니깐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니 네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그거였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돌아온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며느리는 급히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다.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진짜 잘할게요.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는 결국 조용히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도 며칠은 대문 앞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올까 봐서가 아니라 혹시 아이들이 기다릴까 봐 그랬습니다. 그날 밤 나윤이는 멍하니 거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은찬이는 제 무릎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나윤아 괜찮니? 조심스레 묻자 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작게 중얼였죠. 엄마는 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윤이가 좀 더 크면 그때 만날 수 있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랑 아빠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하고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다 담아 안아줬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한 계절, 두 계절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제법 자라 은찬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윤이는 4학년이 됐고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뛰어나가는 모습이 이젠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마을 앞밭에서 마지막 고구마를 캤고 저는 집 앞 화단에 핀 봉숭아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무렵 드디어 보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애 처음 보는 큰 숫자였습니다. 13억 8천만 원. 이장님이 말한 금액보다도
조금 더 많았지요. 아들과 저는 시내 부동산을 돌며 우리 식구가 지낼 만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커가니 방을 하나씩 내주고 싶어 33평의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햇볕도 잘 들고 시내라 참 편리했죠. 이삿날 낡은 농기구 대신 새 냄비와 전기밥솥을 챙겼고 아이들 책상과 작은 침대도 사줬습니다. 은찬이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소리쳤지요. 와, 할머니 여기 짱 좋아. 나은이도 소리쳤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그리고 아들은 계획했던 카페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초입에 제법 유동인구가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 안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조명과 나무 향으로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따라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 커피 향 괜찮죠? 응, 은은하니 좋다. 이 집 커피는 사람 마음도 풀리게 하겠네. 저는 웃으며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메뉴를 정리했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와 숙제를 하거나 카페 앞 벤치에서 놀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커피는 참 부드러워. 사장님 인상이 좋네. 커피도 정직하게 탔겠어. 한 분, 두 분, 단골이 생기고 이웃의 따뜻한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가끔은 예전 마을에서 같이 농사 짓던 분들이 오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이 피곤 했죠. 그렇게 평온한 일상에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을 농산일 하시고, 손주들 키우고, 쉬지도 못하시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 애들 못 키웠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묵묵히 잘 버텨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다 보니 봄은 또 왔습니다. 올해도 카페 앞 작은 화단엔 노란 수선화가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 뭐예요? 수선화야, 참 예쁜 꽃이지? 응,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아. 나윤이의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랬을 거야. 은찬이와 나윤이는 이제 어느덧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은찬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나윤이는 아이돌 춤 따라 추는 걸 좋아했죠. 애들은 엄마가 없어도 맑게 잘 자라줬고 언젠가 아이들이 원하면 엄마를 만나게 해줄 생각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카페는 점점 단골도 많아지고 인터넷에서 꽤나 유명해져 주말에는 알바생을 써야 했죠. 때때로 삶은 너무 고되고 아프고 모질게 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끝엔 이런 날도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